금융당국이 이번 주말에 공매도를 금지하려 한다. 이 애들불운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여론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월요일 아침 공매도 전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일요일 했죠. 월요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원래는 6개월 금지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8개월을 금지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놀이터라며 이 공매도 금지를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실제 이 공매도에 한 걸려들면 속절없이 개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설명하면서 아주 공매도를 옹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또 말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주식시장 상승에 결코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 이 포퓰리즘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매도는 특히 외국인을 비롯한 투기 세력이 한국 시장에서 땅을 짓고 헤엄을 치는 제도였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건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개미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공매도를 금지하자 코스피는 어제 첫날 무려 130포인트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400선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고 25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환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매도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되니까 다급하게 환매수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또 지난 주말 미국 국채금리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4.03포인트, 무려 5.6% 넘게 급등을 해서 2502.3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7% 넘게 폭등을 했는데 오전 한때 시장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증진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슈를 선점당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언론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선약을 먹은 여당이 낙승에 취해 200석 운운하는 민주당보다 먼저 민심을 잡으려고 움직인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죠. 만약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총선까지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참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살기를 찾는 법입니다. 여당은 이슈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평가하는 이슈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 이것으로 시작된 메가시티 이슈가 첫 번째입니다. 이 이슈는 생각보다 휘발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엔 신문에도 조그마하게 취급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커지고 3일째는 굉장히 커진 대문짝만한 기사로 바뀐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솔직히 김포시 외에도 하남, 광명, 시흥시, 더 나아가서 분당이나 고향, 일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과 전부 다 붙어있는 도시들입니다. 시흥, 하남 같은 경우는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서울특별시, 한쪽은 경기도라는 것인데 정말 웃기는 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슈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슈는 곧 서울과 연결된 도시지역을 서울에 모두 편입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 이슈로 번졌고, 지방에도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국토 재설계 이슈로 더 확대되는 중입니다.
가령 영남 같으면 부울경을 넘어서 부산 메가시티, 그리고 호남에는 광주 메가시티,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언론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를 선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부동산과 또 연결시킨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다. 자, 국민의힘은 6일 부산 5선 조경태를 위원장으로 하는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또 처음에 거론됐을 때 이름은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였죠. 그런데 이슈를 계속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슬쩍 빼버린 겁니다. 삭제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메가 서울 외 메가 부산, 메가 광주 등으로 이슈를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결국 국토 재설계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경태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부산, 광주 등에도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쉬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제, 그러니까 7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지를 방문했습니다. 10월 2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그러니까 12일 만에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사제 현관에 진열 때에는 바로 그날 10월 26일 추모식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비서실에서 제작을 해서 사주로 보낸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보수 세력을 뭉치게 한다고 할까요? 실제 현충원 만남 이후에 TK 지지율,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TK에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동안 보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두고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집토끼부터 단속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전에 가보니 머리 벗겨진 분이 한 분 계시더라. 그 옆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있었고 속으로 아주 분노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인요한은 이 5.18 묘지에 가서는 용서를 하되 잊지를 말자 이런 말조차 했죠. 그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 그럼 머리 벗겨진 분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보면서 분노했다. 이런 말을 이번에 다시 한 겁니다. 그 두 분 다 돌아가시는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인요한은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전두환 대통령과 이 노태우 대통령이 김대중 취임식에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아주 분노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자리에는 놀랍게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요한은 그 행사에서 이재명을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이 사랑이라면서 이제 정쟁 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다 했는데 말입니다. 자신이 국민의힘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인요한은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길로 가셨으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날 그는 마치 김대중교 전도사인 양 온갖 말로 김대중을 찬양했습니다. 이 연설문 신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문을 보면 인요한은 지금 서대문갑 유력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이 출마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군요.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이 되자마자 영남 3선 중진들 서울 험지로 나가라.
그는 엉뚱한 말부터 했습니다. 그런 인요한이 출마를 준비해봤다는 것은 저만 이상한 것입니까? 이재명 수사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이 수사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그래서 정치판에 또 하나 불씨가 던져졌습니다. 참 민주당 탄핵 질기입니다. 국무위원 21명이죠. 대통령까지. 이 국무위원 21명 중에 8명이 무려 탄핵에 대한 일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이 된 지 석 달이 채 안 됐죠. 그러니 어지간한 사유가 아니고선 그를 탄핵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을 테였습니다. 예컨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소추안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거의 직문이 지키됩니다. 언론은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음모론입니다. 방통위원장 이동관을 다음 총선 때까지 손발을 묶어두어야 한다. 좌파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 중엔 한동훈 탄핵과 이동관 탄핵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 한 명뿐인 방통위원회가 되어버리죠. 지금 2명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선거철에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이 진짜 타깃은 이정섭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이 바로 이정섭이 타깃인 것을 가리켰죠. 탄핵 대상이 된 또 다른 검사 손준성 대구 고검 검사는 구색 맞추기로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쪽이 훨씬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보다는 이정섭이 타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뉴스는 이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과 관련된 상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기껏 해봤자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겁니다.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탄핵 소추를 받는다면 살아남을 공직자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정섭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는 뉴스가 뜨자 대검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대검은 이런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야당이 권력을 남용해서 검찰에 보복하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다. 이는 탄핵권 남용이자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의 파괴, 이걸 헌법학 교과서에 보면요, 꾸데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꾸데타라는 얘기입니다. 9일 이정섭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의총이 끝나자 원내대변인 윤영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검사들은 제19 감사하기로 제대로 징계 처분 안 받는 게 다반사다.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나쁜 짓인가요? 설마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여기는 건 아니겠죠. 어떻든 이 탄핵 소추안은 의견이 나뉜 민주당 안에서 친명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은 단순히 복수심에 이정섭이 탄핵을 밀어붙인 걸까요?